네. 시작할까요? 몇 분이 더 오긴 오세요? 네, 오실 것 같아. 그러면은 본 얘기 말고 서브적인 얘기 먼저 좀 하면 좋아요. 최근에 한창 그 건폭 사태 많이 뉴스에 나오신 거 혹시 보셨어요? 건폭 사태라고 건설노조 폭력배 집단.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네. 그 얘기 그냥 서브로 곁다리로 좀 먼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도시 가서 하면은 맞을까 봐 못하는데 그래도 전라도에 왔는데 그렇죠. 야도니까. 그래도 건폭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끔 이런 강연 자리 있으면은 눈치 봐가면서 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꼭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혹시 몰라서 그 얘기를 좀 더 준대요. 그 이 건설 현장은 건설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은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건설 이 산업의 구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원청이 있고 그러니까 발주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개발 글로벌 주식회사 뭐 이런 데에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은 뭐 삼성물산이 시공사들이 이제 원청이라고 해요. 그 원청에서 더 작은 하청사한테 일을 주고 그럼 또 그 작은 하청사는 오야지한테 일을 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오야지가 인부들을 부려서 이제 건물을 짓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목수가 됐든 철근공이 됐든 우리나라에서 이 노가다 꾼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오야지 밑에서 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에는 그 건설산업 기본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청사에서 목수가 됐든 누가 됐든 직접 고용해서 일을 해야지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야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재하도급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야지의 존재 자체가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버젓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청사에서 오야지랑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냐면은 이를테면은 오야지가 평당 100원 받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하청사와. 여기 직원. 그러면은 오야지가 인부들을 데려와서 빨리빨리 건물을 지어서 뭐 20평짜리 건물을 한 채 지었다. 그럼 그 마진으로 인부들 간식도 주고 숙소도 제공하고 남는 거를 가져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야지는 인부들을 들들들 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안전사고도 많고 부실공사도 많은 이유가 이 오야지 제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오야지가 폭력배 속해 있나요? 그렇진 않은데 폭력배는 오야지라는 표현이 이제 약간 일본에서 나온 대장이란 뜻이죠, 말이잖아요. 오야지가. 오야지, 오야봉 뭐 이런 거죠. 오야봉.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목수 팀장인 건데 이제 사장이자 팀장인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청사 밑에 속해서 이제 그렇게 인부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오야지 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사고나 그런 부실공사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근절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설노조인 거예요. 그래서 건설노조가 지금까지 10년의 역사가 있는데 건설노조의 요구는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청에서 오야지를 통해서 인부들을 부리지 말고 오야지라는 제도를 없애고 하청에서 직접 인부들을 고용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청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인부이면은 그래도 적어도 오야지 눈치는 안 봐도 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부실공사 없이 품질에 신경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야지 밑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제일 큰 문제들이
임금 체불이에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노동 조건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전화 와서 오늘 일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하루 일해주고 일당 받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야지가 돈을 안 줘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노가다판에서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오야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 다음에 이 노가다판만의 특유의 임금 유보 시스템 스매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3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직장인 같으면은 4월 1일 날 첫 번째 월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노가다판에서는 5월 1일이나 늦으면 5월 15일 날 첫 번째 월급이 나와요. 왜 그렇게? 그거를 월급을 한 달 깔고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노가다판의 오래된 관행이 그걸 스매길이라고 하는데 오야지 밑에서 일하면 그렇게 일단 월급을 깔고 줘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오야지한테 코가 깨는 거예요. 내 월급이 항상 한 달 깔려 있다 보니까 오야지한테 싫은 소리도 못 하고 돈을 좀 늦게 받아도 까불지도 못하고. 그럼 한 달 딜레이했던 그 해놓은 것은 나중에 받을 수는 있나요? 그거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원래는 만약 그 오야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 달에 그만뒀다 그럼 다음 달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마지막 월급이 못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스매끼리가 굉장히 상습적이고 우선 임금 체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지금이야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이야 그래도 무슨 이런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노가다하면 돈 많이 번다는 소문이 좀 있지만 그거의 요즘 얘기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안 주는 데다가 밤 늦게까지 일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잔업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오늘 점심까지만 일하고 집에 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 해고가 너무 만연했었어요, 이 바닥은. 실제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오야지가 이렇게 보다가 일 못하면 야 너 짐 싸갖고 집에 가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무슨 해고 통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잘리는 거죠. 해고해버리면 인원은 또 충당이 쉬운가요? 예, 쉽죠. 오야지 그거를 같으면 쉬워요? 예, 이거를 그 노가다판에서는 어나더 브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블록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무슨 이게 머리를 상상해서 하는 기획일이 아니다 보니 저 같은 목수는 너무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야지 입장에서는 제가 없어도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잘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야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늘 부당 해고와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야지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사고랑 부실사고 문제를 꼭 안고 있는 거고, 그 밖에도 뭐 저희들이 뭐 기본권이나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권이나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노동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야지 밑에서 일하면. 이것을 없애자고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건설노조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오야지 없이 하청에서 노동자를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직접 고용을 해달라. 이것이 그동안의 건설노조의 요구였던 거죠. 그래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건설노조가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제가 건설노조에 가입했던 게 2018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급속하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건설노조를 가장 탄압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야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부당한 점들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건설사한테는 이득인 거예요. 왜? 인부들을 쥐어짜야지만이 건설사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시장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건설 자본가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 노조가 건설 자본가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아마도 모르겠건데 건설 자본가들은 윤석열 정부한테 무언가를 요구했을 테고 건설 노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설 노조를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대전에서 이제 건설 노조에서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저도 계속 놀았어요. 일이 없어서. 왜냐면은 그동안 이 하청 업체들도 건설 노조를 통해서 일꾼들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그만큼 줄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일당도 10,000원이라도 더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더 이상 건설 노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노조에 속해 있는 목수들은 아예 받지를 않아요, 현장에서. 그런 추세예요 지금. 송 작가는 이제 건설 노조 소속인 거예요? 네, 소속인 거죠. 그래서 한창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조를 집중적으로 때려잡았던 지난 겨울에 거의 다 놀았어요, 건설 노조 사람들이. 대전만 해도 목수들이 대전만 해도 한 1,000명이 있는데 건설 노조 소속 목수가 그 중에서 500명 정도가 놀았어요. 지난 오야지만 없으면 건설 노조가 그 일을 배분해 잘 할 텐데 네. 그 오야지는 누가 뽑나요? 오해지는 그냥 사장인 거죠, 말하자면 사장. 하청 사장. 아니 하청에서 일을 주는 그냥 작은 구멍가게 사장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오야지들은 많아요? 오해지들이 많죠. 아파트 건설 현장 다른 뭐 빌딩 건설 현장에 오야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있는 거죠. 그 아니, 오해지들은 그거만 아니고 한 건설 현장 안에서 철근공 오야지, 목공 오야지, 뭐 형틀 오야지 이렇게 소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청 회사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목수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용하는 거죠. 진짜 그거 참 부당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만 지난 겨울에 한 목수 500명이 놀았어요, 한 2-3달을.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한 2,000명이 손가락을 빤 거예요, 지난 겨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당직이다 보니까 무슨 대단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형님들도 다 적금 깨고 금반지 팔고 금목걸이 팔고 그러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건설 노조에 속해 있는 소속된 조합원만 해도 전국적으로 엄청난데 그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윤석열은 왜 하필 또 그렇게 때려잡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망할 놈의 건설 노조 때문에 그동안에 건설사의 이익이 줄었었단 말이죠. 줄었어요. 네, 그동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야지들은 값싼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중국의 인부들을 데려다가 빨리빨리 위험하더라도 이 중국이나 베트남 친구들이 좀 다치더라도 위험하게 막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청사의 이득을 최대한 남겨주는 거예요. 자기도 그만큼 가져갈 테고 당연히. 근데 건설노조는 그렇게 안 하자는 거예요. 외국 친구들 불법된 외국 체류자들 쓰지 말고 지역에서 사는 지역민들을 고용해서 안전하게 시공하고 일한 만큼의 값을 달라 이건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사의 이득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동안.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 이득을 다시 자기네들이 더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건설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건설 노조는 그렇게 탄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탄압이 계속 될 건데 그래서 최근에도 5월 1일 날 노동절날에 그 양회동이라고 그 강원도의 건설 노조에 속해 있는 저희 동지가 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분신해서 돌아가셨는데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게 벌써 50년 전의 일인데 50년의 시간이 흘러서 2023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같은 문제를 요구하면서 이 노동자가 분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뉴스에서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까지 다 한 편이 돼가지고 이 건설 노동자를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걸 모를까요?
그 기술을 가진 그런 건설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일을 못하고 오야지에 의해서 한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까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아니까 응원해요? 그렇죠. 그것이 건설 자본가들의 입김이 그만큼 셀 테니까 그 건설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는 거겠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 나쁘구만. 네,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네. 그리고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조는 그래서 건폭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건설 노조는 폭력배 집단이다. 건폭이다 줄여서. 그래서 저희를 건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 노조 입구로 폭력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건폭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그 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고 그 밑에 경찰과 검찰들이 개가 돼서 쫓아다니고 지금 건설 노조 특별 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건설 노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 탄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 노조에 속해 있는 간부들이 다 구속되고 다 압수수색 받고 있는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한 분이 양해동 열사가 분신을 한 거예요. 아이고. 건설 노조 탄압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50년 전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 1970년부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분신을 했고 그 뜻을 받들어서 50년 동안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역사가 있는데 윤석열이 그 시간을 한 번에 뒤엎어 버린 거예요. 50년을. 그래서 202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요구하면서 분신을 하고 노동자가. 근데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 지난번에 오라가다 50 도청 앞에서 집회하고 하는 거 봤는데 52세인가 3세라고 하는데 쌍둥이 애들이 있고 한데 집에 아침에 나갔대요. 그날 하루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침에 나갔다가 분신하던 그날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갔다가 아침에 이제 자식들이랑 아내한테 인사 다 하고 이제 마음 먹고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점심 때쯤에 안 되겠나 봐. 다시 들어와서 또 한 번 보고 또 안아주고 그러고 나갔대. 이제 한 번 더 보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가서 유서 쓰고 이제 분신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분신할 만큼 절박했으면 예. 이런 그 지금 현장에 일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규합을 해서 데모나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데모? 네. 응? 지금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간부들을 계속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엄연하게 그 노동조합법과 집시법에 따라서 활동을 한 것뿐인데 자기를 무슨 그런 공갈 협박범으로 본다 경찰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신하신 거거든요. 나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지 마라. 건설노조 그만 탄압해라. 아니 근데 그거를 저항을 하려면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 저항을 해봤자 그렇게 탄압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센 방법으로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저기 그 불란서 파리에 간다든지 그래서 아주 그런 그 현장에서 프랑카트 그런 거 해놓고 외국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단은 한국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세게 부르짖고 분신을 해도 그런 데서 분신하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이 돼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그런 했으니까 그건 좀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해봤자 윤석열이 덮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근데 저도 그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또 관련된 글도 많이 쓰고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가치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노조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직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설 노조라고 빨간 티 두르고 집회를 하면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우리 편이 같이 대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많이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니들 20만 원, 25만 원씩 일당 받으면서 그렇게 나와서 집회하고 그러면은 니들 귀족 노조 아니야? 약간 이런 시선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전태일이 저항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50년이 흘러도 거의 개조가 안 됐으면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분신을 하겠다 그런 용기가 있으면 에펠탑에 가가지고 프랑카트 크게 써놓고 한복 입고 내가 왜 분신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옷도 그야말로 그 뭐랄까 눈에 띄는 한국의 전통 복식 예를 들면 뭐 장군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프랑카트에 한국에 이렇게 노동계가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나는 이거를 개조하기 위해서 대표로 분신한다. 이렇게 획기적인 무슨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분신하는 상황에 절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자기 혼자 분신하고 죽어보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고귀한 생명을 분신으로 희생하겠다. 그러면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분신을 해야지. 왜 자기 혼자 조용히 분신을 해? 그것도 잘못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선생님 생각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실제 이제 당사자가 되면 전혀 그렇죠. 아까 봤지만 그분이 그 얼마나 절박하겠든 그 상태에서는 자기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잖아. 최후 선택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배려하면 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아 그럴까?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아이도 보고 이것도 힘든 거죠. 근데 나는 뭐 몇 번 저도 목격은 했거든요. 뭐 김세인제 열사 분신하던 현장에도 있었고, 뭐 이동수 열사 투신할 때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인데 그 당사자가 그 결심을 하기 전까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고민했겠어요.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번뇌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못 한다고요. 정신이 멘붕이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그 노동자들한테 당신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내 기술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그럼 분신할 용기가 있는가? 그러면 그 용기를 어떻게 할 거냐? 외국에 못 가면 한국의 한강다리에서 프랑카트를 한강을 전부 다 건너서 프랑카트를 쓰고 거기다가 꽃을 띄고 꽃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는 분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센세이션할 그런 분신을 해야지. 알아주는 분신. 아니요, 분신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왕에 분신을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분신은 결과로 있는 거지. 선생님 얘기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분신을 하라고 권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분신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소중한 목숨을 분신을 안 하더라도 액션은 예를 들면 한강에 배를 띄워서 프랭카트를 걸고. 그거는 이제 시위 데모의 방법이고 분신하면 안 돼요. 사람 목숨은 한 분 한 분이 하늘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것도 말려야죠. 못하게 하죠. 분신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라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못다 이룬 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이룬 거를 다음이 또 이어서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아주 폭발적인 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라니까요. 아니 분신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폭발적인 시위를 하라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예술가정의 감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분신하면 안 돼요.
무조건 분신하면 안 되고 살아남아서 싸워야 되는데 한 분 한 분이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결과로서는 인정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당신 그 관찰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세요, 분신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부처님 이게 하시면서 분신은 안 되는 거야. 응? 자기 부모님 주신 목숨이기도 하고 자식들도 있는 상태에서 목숨은 지켜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근데 결과로서 이분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은 어쩔 것이요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걸 알지 막아야죠. 그러니까 막고 못하게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을 모든 사람이 공감해주고 그것을 바꿔주고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더 큰 액션을 취하라 그지. 거기서 꼭 분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분신할 용기가 있으면 더 큰 액션을 다 알리라 그거죠. 그 얘기를 알려서 하니까. 그걸 꼭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가볍게 싸우는 동지가 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못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뭐 그 건설사 사장이나 또 그 편에 줄 서고 있는 언론이나 이런 데는 뭐 한 사람 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그 사람들은 탄압하면 자기들 이익이 더 커지고 자기들 가져가는 게 더 커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구조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를 깨기 위해서는 개인이 싸움이 아니라 이게 조직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 노조로 뭉치고 교사들은 정교조로 모이고 예술가들은 뭐 예술인 뭐 총연합으로 모이고 그래서 이해와 단체에 맞게 조직을 만들어서 싸워야죠. 그 돈밖에 모르는 권력밖에 모르는 자들을 맞서서 우리 시민의 권리 또 세상이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근데 자유시간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죽으면 안 돼. 분신을 하지도 말고 살아남아서 싸우자는 거죠. 좀 정리를 하면은 건설노조 제가 건설노조 관련된 글도 좀 쓰고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꼭 건설노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노조를 대할 때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 노조만 하면은 자꾸 막 턴단 말이에요 노조들을. 근데 건설 노조만 해도 단위가 굉장히 커요. 전국적으로 수십만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할 수가 없어요 건설 노조는. 그 안에서도 분명히 부패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분명히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일부 개개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 집단이다 보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집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노조도 분명히 저도 지금 건설노조로 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을 했지만 분명히 거슬리고 불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에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개혁적인 모습들을 좀 더 주목하자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제가 25만 원 받아요. 근데 오야지 밑에서 일하는 한국 목수들은 20만 원, 21만 원 받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일당 차이가. 근데 그분들도 만 원, 2만 원씩 올라요. 왜? 건설노조에서 선행적으로 일당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 일당을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건설노조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일당은 지금 이 수준으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이 건설 노동자들의 일당 자체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많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더디게 오르다가 2018년 지금부터 해갖고 1년에 만 원, 15,000원, 막 2만 원씩 쭉쭉쭉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원상태로 가기 위해서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같은 예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건설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고위 직종이에요. 저희들보다 임금도 2배, 3배 이상 많이 받고 훨씬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일 양으로 봤을 때 어떤 논문에서는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건설 노동자들보다 3배 정도 일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2~3배 적게 받고 일은 2~3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어떤 모순된 상황들을 그래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 건설노조고 그런 건설노조의 선행적인 개혁들이 일반 노동자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설 현장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아파트 현장 같은 데 보면은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2-30분인데 현장이 없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똥 싸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설 현장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조차도 건설 노조에서 처음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건설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건설 현장에 화장실이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도 건설 노조에서 먼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들을 통해서 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일반 노동자들까지. 그런 점들을 좀 알고 같이 노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죠. 아까 점심 때 텔레비 뉴스를 잠깐 봤는데 높은 그 크레인 타워 위에서 그 검정 옷을 입은 노동자 같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안전모 쓰고 이렇게 있는데 경찰들이 올라가서 쇠파이프를 막 그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막 때리고 그러는데 왜 저럴까 경찰들이 올라가서 왜 그 노동자를 저렇게 때리는 건가 그렇게 의문만 갖고 점심 먹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소화 안 되셨겠다. 응? 소화가 안 되셨겠어.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을 뭐 우리나라 건설에 그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왜 그 높은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경찰들이 그 노동자를 때리는 시위하니까 시위 진압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자잖아요. 근데 저도 기자 일을 오랫동안 했었지만 기자도 노동자고 저도 노동자예요. 똑같이 노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그게 노동인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탄압들에 대해서 넘일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당신도 노동자고 저도 노동자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기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였던 거고 지금도 똑같이 노동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저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당신한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 정부의 어떤 철학과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오기란 이순영 교수님이 뭐 못 찾고 오는지 아까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거든요. 못 찾아오면 뭐 밥숟갈 놔야 돼. 놔두고 일단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나 뭐 계기가 예.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본 얘기에 들어가 볼까요? 제가 원래는 저는 대학에서 국어국문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대전이랑 서울에서 기자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더 지역으로 들어가서 풀뿌리 언론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제 풀뿌리 언론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런 굉장히 진보적인 지역사회 어르신 캠프에 들어가서 같이 공보일도 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32살에 개인적인 이유로 하던 일을 다 이제 정리하고 노가다판에 들어온 거예요. 뭐 말하자면 생계 유지 반, 현실 도피 반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이 건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훈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훈 작가 소설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훈 소설가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를 보면 그 육체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일정한 시선들이 있어요. 존경의 시선들이. 지금도 그런 활동 계속 하고 계시는데 김훈 작가님이 특히 그 김훈 작가님이 쓴 산문집에 보면은 목수라는 제목의 글이 한 편 있는데 제가 그 구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젊은 목수들의 연장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망치질이며 톱질과 대패질은 행복해 보였다. 세상의 재료들을 재고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일으켜 세우고 고정시키는 자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근육은 꿈틀거렸고 날이 선 연장들은 햇빛에 빛났다. 아, 연필과 지우개는 잊혀져야 마땅하리라. 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좀 육체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이나 경외심 같은 게 기자할 때부터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은 작가의 시선이 그러면 따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렇죠. 비판적인 건 네, 아니고. 그런 어떤 존경의 시선이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 뭘 해먹고 살까 하다가 이제 아 그래 그럼 이참에 나도 노가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력사무소를 처음에 가게 됐던 거예요. 그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첫날 나갔는데 저는 첫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염탐하러 갔는데. 네, 첫날에 일단 나갔는데 심지어는 안전화 신고 가야 되는 것도 몰라서 안전화도 안 챙겨가고 뭐 그렇게 이제 어리버리하게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일거리를 받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일이 안 되려나 보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장이 그 인력소 사장이 이렇게 오더니 야 너 힘은 좀 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학창 시절에 유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예요. 제가 유도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아 유도를 좀 해서 힘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럼 너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주소를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70대 노인분이랑 둘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그 현장으로. 아, 보통 실어다 주거나 하는데. 예, 근데 보통 차가 없으면 이제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 예, 갔더니만 곰방 현장이었어요. 곰방 현장. 곰방이라고 이 일본 말로 고운반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거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5층짜리 뭐. 예, 예. 그럼 저희 영화나 TV 같은 데서 왜 그 이 벽돌 짊어지고 이렇게 계단 오르는 장면 가끔 보잖아요. 그게 곰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현장들은 다 간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원룸 현장들은 4층, 5층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요. 무거운 걸. 뭐 예를 들면 시멘트 포대가 한 포대에 40kg예요. 그런 거 짊어지고 막 4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인력소 소장이 저를 한번 테스트 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힘든 현장에서 네가 버티고 오면 내일부터 일 주는 거고 못 버티면 많은 거고. 그래갖고 막 첫날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 노가다는 원래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진짜 빡센 현장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그렇게 부들부들하면서 겨우 했더니만 그래도 이놈이 일을 좀 하네 하고 그 다음부터 일을 계속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노가다뿐이 천천히 되어 갔었던 거죠. 그때 첫날 받은 일당 얼마였나? 그때가 그러니까 인력소에서는 똥 뗀다고 표현하거든요. 수수료를 뗀단 말이에요. 그 소개 수수료를 그걸 똥 뗀다고. 10% 떼잖아요. 네, 10% 떼니까 제가 10만 3천 원 받았었던 거예요. 그만 12만 원에서 네, 12만 원. 17,000원을 떼고. 네, 10만 3천 원. 10만 3천 원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월급쟁이였으니까 회사 다녔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현금으로 일당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딱 10만 3천 원을 이렇게 딱 손에 쥐는데 막 온몸이 후들후들 무거워 힘들어 죽겠는데 그 돈이 진짜 그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이 일당으로 현금을 받았을 때 그 짜릿함. 그렇게 인력사무소를 한 6개월 다니면서 이런저런 현장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을 다 했었어요. 뭐 인테리어 현장도 갔었고 용접하는데 뭐 페인트, 미장, 뭐 그다음에 샤시 다는 거, 뭐 등등등 하여튼 철거 현장도 가고 별의별 현장을 다니면서 좀 엄청 낯설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 계속 회사에 앉아서 글 쓰고 뭐 취재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노가다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좀 일반인들한테는 신선할 수 있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겪다 보니까 아 이런 걸 글로 쓰면 재밌겠다. 이런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글로 좀 써봐야겠다. 그렇게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책이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책 이거. 예. 칸타빌레라면 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음악 용어인데 뭐 읊조리듯이 일기 쓰듯이 뭐 그런 뜻이래요. 출판사에서 지어준 거라. 네,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노가다 일기 이렇게 쓰는데 이제 노가다 좀 명랑한 느낌인 거예요. 펜타빌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책을 쓸 때 특별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청 이거는 진짜 엄청 특별한 본인의 소재다. 모습인가요? 예, 이것도 저의 모습. 근데 기대보다 안 팔렸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얘기가 특별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노가다 이야기가.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현장에서 봤던 형님들이 다 담배 이렇게 뻐끔뻐끔 피면서 망치질하고 막 쌍욕하고 막 멱살 잡고 막 가래집 탁탁 뱉고 막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저한테는 낯설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도 그냥 보통 아저씨들의 평범한 밥벌이 현장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계속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같이 일했던 형님 중에서 노가다 일을 30년 하신 분인데 막 걸걸해요. 원래 이 노가다 꾼들이 막 욕도 잘하고 막 쌍소리하고 뭐. 네. 막 걸걸하신 분인데 토요일 날에 이제 퇴근할 때 됐는데 그 형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토요일마다 강아지 목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근처에서 결혼해가지고 근처에서 사는데 아직 애는 없고 강아지를 딸이 한 마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토요일이면은 이제 자기 남편이랑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랑 둘이서 이제 데이트하러 나가면서 아빠한테 강아지를 맡기고 간대요. 아빠 이거 강아지 목욕 시켜놔. 우리 데이트 갔다 올게. 하고 맡기고 간다는 거야. 불효녀구만. 그래갖고 토요일마다 그 노가다를 30년이나 한 그 걸거나 아저씨가 화장실에 쭈구리 앉아서 딸이 맡기고 간 강아지 목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갑자기 뭐 망치로 머리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별거 없구나. 여기도 똑같다. 그냥 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지만 표현 잘 못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 그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하루 일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까지 현장에 가요. 그래서 한밭집이라고 하거든요. 현장 식당은 한밭집에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7시부터 이제 망치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5시까지 이제 망치질을 하고 끝나는 건데 제가 저녁 5시? 네, 저녁 5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중이라 전화 못 받아. 네,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서 이제 지역 방송에서 촬영했었던 게 있는데 그 짧은 송 작가를 짧은 건데 하나 일하는 모습만 좀 짧게 편집해서 겨울에 찍은 건데 나도 해봤어 지금 나도 해봤어 이게 좀 형틀이죠? 네. 이 오전에 참 먹는 거. 참치가 새우 참치가 오늘 참치가 보통 겨울에는 뭐 꿀맛이지. 겨울에는 뜨끈하니까 뜨끈하고 이거는 이게 저의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저거는? 예, 거푸집 제작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 망치 내려치는 저거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시키는 일만 그러면 이제 목수들하고 우리는 이제 목수를 도와주는 대보도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뭐 시키면 하는 송 작가가 지금 형틀이 왜 형틀이라고 그러죠? 예.
거푸집으로 이렇게 네, 그 형태인가? 편한 신발로. 예. 아, 그 제가 이제 노가다 일 중에서도 저는 형틀목수라는 일을 하거든요. 형틀목수. 형틀목. 네, 형틀목수가 뭐냐면은 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아파트나 원룸 건물들을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해요. 그런 건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색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 거예요. 그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액체 형태의 콘크리트를 어떠한 일정한 틀에 부어서 굳혀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저희들이 얼음 깍대기에다가 이제 물 부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그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얼음 깍대기처럼 이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거를 만드는 목수를 형틀목수라고 해요. 그 형의 틀을 만드는 틀을 목수. 만드니까. 예, 예. 그런 일을 하는 목수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창 그 잡부로 일하던 시절에 이제 좀 뭐 철근공도 있고 뭐 해체 철거하는 분들도 있고 뭐 목수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저런 공정에 많이 다니면서 잡부 일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형틀목수 일이 굉장히 재밌어 보였어요. 왜냐면은 보통 다른 공정과 달리 형틀목수들은 한 10명에서 15명, 많으면 20명 정도가 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막 10명이서 때로 붙어갖고 막 협동 작업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면 막 고성이 오가고 이 원래 노가다판이 그런데 쌍욕이 막 오가고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잡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도 형틀목수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형틀목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건설 현장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건설 현장 제가 지금 한 5년 넘게 이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담백한 성취감인 것 같아요. 담백한 성취감. 저도 회사에 다닐 때 기획 일을 많이 했었는데 왜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성과가 나와서 좀 머쓱할 때도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성과가 안 나와서 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 노가다 일은 그런 게 없어요. 내 몸을 움직여야지만이 무거운 거를 옮길 수가 있고 그게 확인돼야지만이 일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흘린 땀방울 딱 그만큼의 성취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왜 회사 다니면은 부장한테 아부해야 되고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정치질도 좀 해야 되고 라인도 좀 타야 되고 뭔가 그런 회사 안에서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실력 이상의 것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가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위에 무슨 팀장이든 대장이든 소장이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딱 일하면 그만큼만 일당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이상의 뭘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상 요구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이상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담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목수 일을 2, 3년 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책에서 했던 말들이 너무 좀 가벼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같이 일하는 이 형님들의 삶을 너무 가볍게 다룬 건 아닌가? 나는 좀 이런 글을 쓰면 좀 재밌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책을 냈는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바닥이라는 게 그렇게 재미로 뭉쳐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볍게 접근했구나. 그래서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형님들이 일당 13,000원씩 받아가면서 도시락 싸갖고 들고 다니면서 저녁 8시, 9시까지 망치질 하던 시절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거꾸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와 형을 먹여 살렸겠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런 무슨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성장 신화 말고 진짜 노동 이야기, 진짜 우리 삼촌들 이모들이 겪어야 했던 그 시절의 노동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묻고 싶었던 게 두 번째 책이었어요. 좀 더 노동 이야기에 접근하고 싶었던 게. 뭐 세 번째 책도 기획해놓은 거 있어요? 아니, 세 번째 책은 아직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항상 어디에서 저를 소개하든 글 쓰는 노가다꾼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항상 뭐 책 두 권도 다 노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제 소개를 할 때에도 그렇고 어디에 글을 쓰든 뭘 하든 노가다라는 단어를 고집해서 항상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국문과를 전공했고 또 기자 일을 하다 보면 맞춤법을 헌법처럼 여기거든요. 누구보다도 맞춤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으로서 노가다가 일본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전에서 노가다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망일꾼이라고 나와요. 망일이나 망일꾼. 그러면은 사전에서 망일을 찾아보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 혹은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 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집 짓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연히 설계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규칙과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지어지는 게 집인 건데, 어떻게 이 집 짓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 일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나는 망일꾼이라고는 내 스스로 소개하고 싶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잠깐 다른 얘기 해보자면, 제가 이 두 권의 책으로 드라마를 계약을 했거든요. 근자에. 이게 엄청 대단한 이슈인데 축하 좀 해주세요. 책 두 권으로 바로 드라마 계약까지 해요. 그래서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네, 영화 혹시 봤어요. 아세요? 네. 정우성이 네. 그 목수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 이후로 실로 오랜만에 이 노가다꾼이 전면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상 제작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마 내년이나 정도. 어디 방송국? 그 모르고. 아니, 지금 드라마 제작사에서 지금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제작사 PD님이랑 작가님이랑 이제 수시로 시나리오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 작가님이 가장 어렵게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이 노가다 용어예요. 왜냐면은 드라마 제목에서도 일단 노가다를 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현장감을 좀 살리려면 대사에서 노가다 용어가 거침없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다 일본어 쓰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낭만 닥터 김사부거든요. 혹시 보시세요? 한석규 나오는 거? 나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몰라. 의사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자막이 없으면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의학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가 미국 드라마인지 한국 드라마인지 모를 정도인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일본어 툴을 쓰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어 순화인데, 국어 순화이기 때문에 일본어 노가다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같은 논리라면 왜 도대체 영어는 쓰냐는 거죠. 왜 도대체 영어는 쓰며 의학 용어는 왜 그렇게 난무해서 쓰냐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인하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의 한성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라는 책을 아주 굉장히,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유권유원, 무권무원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나 바른말 쓰기 운동이라는 것이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 권력이 없는 자들로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의사나 판사처럼 배운 사람들이 노가다꾼처럼 못 배운 놈들한테 일본말 쓰지 마 하는 방식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가다 일이라는 것도 엄연히 고도에 숙련된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이 바닥도.
그리고 이 분야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앞선 기술을 가진 자들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의사들이 영어를 쓰는 거는 의학 자체가 서양 문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건축 문물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이 노가다 판의 전문성과 역사성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은 노가다 분들한테 국어 순화를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같은 논리면은 의사들도 영어를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학 용어를 써도 되는 것처럼 노가다 분들도 노가다 용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닥의 전문성인 거고 역사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노가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뭐 작가나 뭐 PD나 드라마 상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작가의 고집대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원작자라서 제 고집만 부릴 수는 없는 거라. 하여튼 제가 그래서 노가다를 고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니들은 영어 쓰고 나는 왜 일본말 쓰면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그건 인정 못 하겠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이 우리 사회가 노가다폰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의학 드라마에서 의학 용어는 쓰지만 노가다 드라마에서 노가다 용어는 쓸 수 없는 현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들이 노가다판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단순하고 무식하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저 아저씨를 담당하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그렇지만 저는 노가다판에 와서 오히려 삶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기자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고 살면서 동년배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좀 자부했었어요. 그래서 좀 기자 일 하면서 다양한 삶과 현장들과 사회를 경험했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노가다판에 와서 제가 엄청 어렸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 형님들 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형님들이 많거든요. 그 형님들이 무슨 저한테 새치어처럼 무슨 대단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몸으로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형님들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나와서 땀 흘리면서 망치질하는 그 진중한 태도, 무슨 대단하게 현란한 말이 아니라 그런 태도에서 삶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세상을 논하고 책에서 읽은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저였거든요. 제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가다판에 와서 엄숙한 표정으로 세상을 논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책에서 읽은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기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원룸 현장에서도 한두 달 일을 했었는데 지금도 원룸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술들을 드시면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원룸에서 같이 일했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물놀이 갔다가 익사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그 형님이 날이면 날마다 술을 드시면서 망치질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망치질을 하게 된 어떤 삶의 맥락과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거세해버리고 술 마시면서 일하니까 나쁜 놈 혹은 실패한 인생 안녕하세요. 이렇게 낙인 찍을 거냐는 거죠. 안녕. 그냥 그분이 제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냐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삶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들어와서 저는 좀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직업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배우지 않을까.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날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손주하고 산에 갔다가 야, 최연소 산만하긴 하지만 최연소 이 작가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그 교육자분을 엄청 존경했었는데 그분이 그 민주교육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좀 쓴 구절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자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꼭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고 한 결과 자기 몸에서 나오는 온갖 불결한 폐기물들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가 해야 할 이 일을 자기가 못하고 남에게 맡겼을 때는 자기 대신에 그 일을 해준 사람에게 정도에 따른 값을 치러야 할 것이고 또한 남을 위해 힘든 일을 해준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해야 할 터이다. 이게 이제 환경미화원을 천시하는 사회에 던진 쓴소리였어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체노동 한다고 하면 소위 블루칼라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얕잡아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집 짓고 청소하고 이것이 사실은 더 존중받아야 될 직업이라는 거죠. 이 이호덕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 노가다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굉장히 생각한 것 이상.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늦게 오신 네.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동신대 전기공학과 이순영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한 3권 정도 쓰셨나요? 책을? 5권? 한 8권, 9권. 근데 주로 이제 전기 분야에 또 수소 뭐 이런 어려운 분야라 아무튼 우리 돌아가면서 한 말씀 다 했거든요. 네. 우리 유 교수님도 또 아무튼 자,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참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 작가님이 스스로 왜 내가 노가다라는 말을 고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네. 조금 궁금사항은 풀렸는데 저도 노가다에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전기 그렇죠. 노가다죠. 네. 알바도 오고 아까 뭐 이렇게 거푸집 작업하면 그 사이에 전부 전선 배관이 보잖아요. 배관 다 들어가. 그런 걸 해봄으로써 이제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철근하신 분들이 잘못해서 밟아을 하고 구멍 막혀보면 그 나중에 뭐 다시 까야 되고 요즘은 그런 게 좀 덜겠는데 옛날에는 조금 기분 나쁘면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그 현장에서 전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확 배관 다 뽀개버린다고. 그리고 공구리 새어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나니까. 그게 이제 종합 예술품이고 종합 작품으로 보면 아주 못된 건데 다시 다 까야 되거든요. 건축물 구조물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혈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우리 산업동상자원부의 그 기술기준하고 이쪽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부가 작년 말까지 일본말을 다 없애라 해가지고 용어를 우리 순수한 국어로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지금 내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3차 4차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하는 거는 영어로 쓰고 가로 열고 닫고 또 한문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산업부 국장하고 다시 사무관이 그것마저도 없애고 다시 써라 해가지고 좀 전기가 뭐 난리가 났거든요. 불만도 많고.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영어도 쓰고 일본어, 우리 특히나 현장 영어는 거의 일본 말이 많잖아요. 많이 순화되긴 했지만 근데 그것을 몇 월 며칠까지 바꿔라. 여기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도저히 못 알아먹은 말이 있어요. 우리 영어 중에 지금 한전의 대전솔로나 이런 것들도 일본말로 돼 있어갖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플렉시블 전선관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렉시블이라는 게 이제 유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용어를 잘 구부러지고 부드러운 전선관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바꿔놓으면 뭐 바꿀 수는 있겠죠. 바꿔놓으면 연쇄적으로 표준 품셈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그 전선을 1m 하는데 뭐 내선 전공이 몇 명 들어가고 뭐 이런 표준 품셈이 있고 또 물가 자료나 물가 정보 같은 거 있어요. 그게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부터 시작하고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연창중이 필요하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지금 압력으로 몇 월 며칠까지 바꿔라 해갖고 하는데 지금 대한전기협회라든지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뭐 징징 울어갖고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산업부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노가다란 말을 이제 우리 작가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 영어는 쓰고 왜 일본말은 못 쓴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한 우리가 또 특별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 원래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나 법규를 한 12년 전에 일본 거를 전부 국제 코드로 싹 바꿨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바꾸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작업을 다 한 사람인데 이제 부합하는 거죠, 그거를 국제와의 부합하는 건데 WTO, TBT 협정에서 기술 협정에서 무역 장벽이 돼요. 우리만 쓸 수 있는 거나 일본만 쓸 수 있는 걸로 뭐 무역 장벽이 돼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국제적으로 가면 이거 무역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얘기가 좀 넓게 우리가 보면 조기 축구나 동네 축구는 우리끼리 거시기 머시기 막 이렇게 해도 통하지만 국제 축구에서는 그게 또 안 통하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규격이나 표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면 그 무역 장벽으로 가요. 유엔에서 WTO, TBT 협정 특히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꿨어요. 국제 규격에 맞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만 고집을 피우다가 지금 전기 쪽에서 보면 일본만 자기들 색깔을 가지고 가면서 두 개를 통용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갈아탔고 중국도 다 갈아탔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전통과 그다음 현장의 그 어떤 실질적인 현실과 이게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작가님 말씀은 내가 정말 공감해요. 그래 이게 노가다란 말을 우리가 다 했는데 꼭 일본말 떠나서 통용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저히 일본말 자체를 우리말로 바꿔서 풀면 굉장히 길어져 본 게 있어요. 한문이 간단하잖아요. 2자, 3자, 4자로 되는데 우리는 한 20자까지 10자까지 막 이렇게 늘어나요. 우리말로 풀면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 함축된 거를. 근데 그거 하나로 다 되는가?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전부 한 번에 벗겨야 되는데 그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되게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요. 우리 위원회가 한 20명 돼요. 이렇게 15명, 20명 오면 제가 위원장님 저도 좀 나이가 많이 먹은 편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위원장이 보면 항상 위원장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한 20대, 30대는 항상 밑에서 했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막 파견돼서 오잖아요. 이제 위원회가 한 명씩 있으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위원장님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도 옛날 거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맞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딱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뭐 그런 고민에 대한 작가님의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